Welcome, Money Supermarket.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광주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열풍이 아주 뜨겁죠. 비트코인 등등 이더리움 여러 가지 가상화폐가 거의 1000개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대표 선수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이 비트코인 때문에 돈 번 사람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뜻밖의 돈벼락을 맞았는데요. 다 뜻밖의 돈벼락, 이 비트코인. 저도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비트코인에 나도 투자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그럼 돈벼락을 맞았을까요? 돈벼락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한 금액에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면 돈벼락은 맞은 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 나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뜻밖의 돈벼락이 바로 셀온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온 조항이 무엇인지, 셀온 조항과 비트코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밖의 돈벼락, 셀온 조항과 비트코인. 그림에서처럼 가상화폐 반란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올 1월 달에 비트코인은 한 100만 원 정도, 970불 정도 했는데 11월 달 거의 8,000불 가까이 치솟았는데 더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측하기도 합니다. 8배가 오른 거죠. 8배. 이더리움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많이 주춤합니다만 1월 달에 이더리움은 10,000원에 불과했어요. 한 10,000원 정도. 그러다가 8월 달에요. 지난 8월 달에 무려 10,000원이 1불, 그러니까 10불이 383불이 되었으니까 거의 38배가 올랐죠. 38배가 올랐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죠. 지금 좀 떨어졌네요. 이더리움은 한 30만 원 선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1월 달에 비하면 40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 비트코인은 무려 8배, 이더리움은 무려 30배 정도로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전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죠. 이 가상화폐, 그래서 가상화폐입니다. 실체가 없다고 해서.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실물을 만질 수도 없는 화폐죠. 가상화폐가.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마 비율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열풍이 뜨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기루에 투자하는 격이죠. 신기루에 투자하는 격이도 실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이런 논란이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나도 가상화폐에 투자합니다. 사실 한 10만 원 정도로 시작했다가 한 1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한 돈을 따지면 돈을 벌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한 3배 정도 300% 벌었죠. 10만 원, 총 한 1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도합 한 200여만 원 정도 이제 번 셈인데, 자, 그러면 가상화폐는 투기일까요? 우리가 이 지점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투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투자라고 합니다. 자,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사전에 살펴보면 투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산 활동과 관계된 이익이다. 반대로 투기는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냥 도박 이야기해볼 도박. 하투, 트럼프, 이런 도박 카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게임이나 도박의 하투, 이런 카드, 이런 것들이 생산 활동과 관계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투자는 아니고, 이런 도박판에서 기대하는 이익은 바로 투기라는 거죠. 투기였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자, 답을 내기 전에 바로 지금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 뜻밖의 돈벼락 셀온 조항입니다.
우리가 축구하면 영국에 우리가 박지성 선수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치 아주 뭐 우리하고는 친숙한 클럽이지 않습니까?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로또 135억을 맞았습니다. 로또. 왜 이 사연을 조금 살펴보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여름 이적료 왜 선수를 이렇게 팔고 사는 거 선수를 다른 구단에 방출하고 팔고 이적료 수입이 약 250억 원, 173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억 원을 얻었는데요. 근데 맨유가 지난 여름에 이적시킨 선수는 단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맨유가 받은 이적료는 80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이적료를 맨유가 1730만 파운드를 얻었다는데 꼴랑 이적시킨 선수는 한 명에 불과하네. 그것도 800만 파운드 받았네. 그러면 93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35억 원 도대체 어디서 생긴 이익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셀온 조항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맨유가 올해가 아니라 몇 해 전에 다른 구단에 이적시킨 2명의 유망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맨유의 로또 135억은 이 예전에 이적시킨 2명의 유망주 때문에 생긴 소득인데요. 이 맨서 유소년 출신 선수 2명이 몇 년 전에 맨유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성장한 다음에 맨유가 몇 해 전에 다른 구단에 팔았는데, 그 다른 구단에서 착실히 성장해서 또 다른 제3의 팀으로 이적하면서 그때 발생한 이적료의 일부가 맨유로 입금된 겁니다. 두 선수 이름이 첫 번째는 드링크워터, 두 번째 선수는 마이클 킨인데요. 이 드링크워터 같은 경우를 보면 2006년도에 맨유에 입단했다가 맨유에서는 1군 데뷔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군으로 2006년도 입단했지만 맨유에서는 1군에서 그라운드조차 잔디조차 밟아보지 않다가 2012년에 번리 구단으로 이적했네요. 2006년 입단, 6년 뒤 2012년에 그라운드 한번 밟아보지 않다가 번리로 그대로 이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선수 마이클 킨은요, 2009년에 맨유 유스팀에 입단했다가 리그 딱 한 경기를 뛰고 2015년에 레스터 시티로 이적합니다. 이 친구도 뭐 6년 만에 이적했네요. 자, 드링크 워터와 마이클 킨이 공통점은 6년 만에 이적을 했는데, 한 선수는 1군 데뷔조차 없었고 또 한 선수는 리그 딱 한 경기 뛰고 이적을 했습니다. 자, 이적할 때 그러면 맨유가 이적료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못 받았겠죠. 이런 선수들이니까 그냥 유망주에 불과했죠. 자, 셀온 조항은 이때 나옵니다. 차후에 또 다른 구단으로 제3의 구단으로 이적할 때 우리가 지금 값싸게 보낸 선수를 니들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를 좀 이적료를 분배해 달아, 배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셀온 조항인데요. 아주 큰 금액의 이적이나 또 미래 예상 변수가 많은 선수의 이적에 주로 사용한답니다. 뭐 아주 큰 금액의 이적이나 아주 큰 선수들은 또 다른 구단에서 또 더 큰 금액을 팔려갈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또 반대로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들었던 두 선수처럼 그냥 유망주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렇지만 좋은 쪽에 배팅한다고 할 때 이런 선수들 지금은 적은 돈으로 이적시키지만 나중에 혹시 또 로또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셀온 이적 협상을 하면서 셀온 조항을 붙이는 경우가 많대요. 이제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 쪽에서는 이적료가 아무래도 부담이 감소된다. 또 다른 구단에 대팔 때 생기는 이적료 수익을 좀 나눠주겠다라는 이유로 현재 이적료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를 지금 영입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이적료가 부담이 감소되고, 선수를 방출하는 구단,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맨유가 되겠죠. 선수를 방출하는 구단은 장기적인 투자성과 이 친구들이 잘 되어서 다른 데 또 더 큰 몸값으로 팔려나가면 다른 구단에 팔리면, 제3의 구단에 팔리면 이적료 일부를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셀온 조항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결과 이 셀온 조항의 투자의 결과 메뉴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 이제 드링크 워터와 마이클 킨 이 두 선수를 이야기했는데 이 드링크 워터 같은 경우는 아까 2012년도에서 메뉴에서 레스터 시티로 이적했다 했죠. 이 메뉴에서 레스터 시티로 2012년도에 이적할 때 120만 파운드 메뉴가 받은 게. 그런데 5년 후 올해 2017년 여름에 이 레스터에서 첼시로 이적했네요. 첼시로 이적하면서 뭐 첼시 이적했으니까 돈 많이 받았겠죠. 부자 구단이니까 무려 3,800만 파운드를 받아서 완전 이거 뭐 대박 친 거예요. 120만 파운드로 팔려갔던 선수가 5년 뒤에 무려 3,800만 파운드니까 몇 배입니까? 이게 뭐 이게 10배, 30배, 그죠? 30배 이상의 몸값으로 팔려 나간 거죠. 그 일부를 이 정도 3,800만 파운드의 일부를 맨유가 받아왔다는 거죠. 두 번째 선수 마이클 킨을 보면요. 2015년도 맨유에서 번리로 이적합니다. 그때 몇만 파운드냐? 300만 파운드. 300만 파운드인데 딱 2년 뒤에 올해 2017년 여름에 이 번리에서 에버턴으로 이적합니다. 에버턴으로 이적하는데 무려 이적료가 2,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300만 파운드로 맨유가 번리에 팔았는데 이 번리는 2년을 키우고 에버턴에 2,500만 파운드로 이 마이클 킨을 팝니다. 몇 배입니까? 38에 24. 와, 8배다. 그죠? 8배. 그래서 그 맨유가 이 마이클 킨의 이정도 2,500만 파운드의 또 일부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 드링크 워터와 마이클 킨 이 두 선수에 대한 새로운 조항으로 인해서 맨유가 수익을 가져온 것이 챙긴 것이 약 135억이다. 이것을 우리가 로또라고 한다. 맨유가 로또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셀온 조항으로 이해하는 투자와 투기 이것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셀온 조항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 나누어 본 것처럼 자,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그 두 선수가 비록 유망주였지만 당장에는 전력 외의 선수예요. 그죠? 자, 당장에는 우리 전력 핵심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 외 선수를 방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셀온 조항이다. 그러나 약간의 미래에 대한 약간의 미련에 대한 잉여 투자, 약간의 미련에 대한 남은 미련에 대한 잉여 투자 개념이 곧 셀온 조항이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 투자와 투기를 바로 셀온 조항을 빗대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윳돈으로 투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라고 하는 게 여윳돈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없어도 되는 돈.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뭐 없어도 되는 돈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다 좋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여윳돈은 뭡니까? 여윳돈으로 잉여이익, 여윳돈을 불려서 플러스 알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투자다라는 거죠. 반대로 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all or nothing, 뭐 아니면 도다, 그죠? 대박의 꿈, 대박의 환상, 이것이 투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이제 사전적 의미하고는 많이 다르죠. 사전적 의미의 투자와 투기는 사전적 의미는 뭐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이다 아니다 이것에 따라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투자는 여윳돈으로 잉여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투기는 그냥 왕창 달려들어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이 바로 투기다라고 하면 셀온 조항은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그렇죠? 이제 셀온 조항은 투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셀온 조항을 가상화폐에 적용해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가상화폐는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이론적으로 가상화폐는 투기입니다. 왜? 실체도 없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이라고 기대하기 힘들죠. 설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투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가상화폐에 내가 내 돈을 얼마나 어느 정도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투기냐 투자냐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상화폐는요. 제가 돈 100만 원 투자한 이유가 왜 투자했을까요? 뭐 벌면 좋지만 혁신과 혁명의 산물이 가상화폐입니다. 그죠? 극단적인 혁명, 혁신.
기술 혁명, 기술 혁신의 산물이 화폐 쪽에서는 가상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값싸게 가상화폐 또 혁신, 기술 혁신을 경험하게 되더라. 왜? 제가 이제 가상화폐에 관심이 생기니까 제 돈이 같지 않습니까? 관심이 생기니까 가상화폐를 자주 들여다보고 가상화폐가 펼쳐가는 그 시장 또 그 시대를 자꾸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도 이제 배우는 것, 배워지는 것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는 저한테는 투기가 아니고 저는 투자죠. 그죠? 투자죠. 왜? 가상화폐를 통해서 뭐 제가 가진 돈을 왕창 해서 오로 나스팅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비율을 그냥 뭐 진짜 세론 조항처럼 안 하고 있기로는 왠지 좀 궁금하고 또 하면서는 또 뭐 오로 나스팅으로 하면 안 되겠고 제가 하는 게 자 맨유가 두 유망주는 이게 전술외 선수였잖아요, 그죠? 전술외 선수, 핵심 선수들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라고 할 때는 이 가상화폐를 투기냐 투자라고 구분할 때는 이 가상화폐를 나 자신의 정말 본질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가상화폐를 본질적인 핵심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죠 전력외 선수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왠지 조금 미련이 남는 뭐 그런 정도의 세론 투자였다는 거죠. 그 결과 값싸게 가상화폐를 통해서 계속 기술 혁신 또 혁명을 엿볼 수 있으니까 저는 값싸게 그런 기술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세론 조항을 주식 투자에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자, 이 셀론 조항을 주식시장에 응용해 볼게요. 이 주식시장의 가상화폐가 바로 신약개발 관련주입니다. 신약개발 관련주가 주식시장의 가상화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징주가 바로 신라젠입니다. 이 신라젠이 정말 대단히 무섭습니다. 보시면 지난 1월 달이죠. 1년간 보면 무려 10배나 폭등했습니다. 10배. 이 그래프가 보면 많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한 5월 달까지 6월 달부터 슬쩍슬쩍 조금 오르기 시작하다가 뭐 한 9월 달부터 거의 뭐 수직으로 올랐죠. 그죠? 완전 수직으로 올라서 무려 지난 1년 동안의 최저 가격이 8,900원이었습니다. 2월 달에 8,900원을 최저였는데 지금 11월 달 102,000원이 최고가였습니다. 102,000원이 무려 11배를 올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라젠이 지난 6개월 동안은 무려 10배가 폭등했습니다. 비트코인, 우리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요 2.5배 올랐습니다. 2.5배 올랐는데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한 6월 달, 7월 달에 한 300만 했단 말이죠. 300만 했는데 지금 뭐 한 800만 원 한다고 해도 3배가 못 올랐잖아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신라젠은 무려 10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주시장의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주식시장의 가상화폐라고 하냐 하면 이 신라젠은 다음 표에 보시는 것처럼 위험 종목 중에 위험 종목이에요. 즉 신약개발 관련주들이.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 없어요. 개발하고 있으니까. 개발주니까 상품이 없단 말이에요. 상품이 없으니까 판매가 없죠. 그러니까 이익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익은 없는데 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 이익이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죠. 가상화폐처럼. 이익도 없는데 주가는 한 6개월 동안에 10배나 그냥 미친 듯이 거침없는 하이킥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하고 똑같죠. 위험 종목 중에 위험 종목이 바로 신약개발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은 PER, PBR 이런 것들이잖아요. PER은 뭡니까? 이익을 내는 것이 현재 주가의 대비 비율이 어떤가 보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죠? 2016년 PER은 주가 순이익 비율이 보면 마이너스 97. 2017년은 더 확대됐어요. 마이너스 122. 이게 신약 개발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PBR은 주가 자산
비율인데 보면 2016 이거는 이 비율은 2016년도에 29, 이 비율은 높을수록 나빠요. 1 이하가 되면 현재 어떤 주식을 이렇게 주식 가격의 총합이 자산 가치보다 이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못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회사가 망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들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이 없다. 채권을 청산하면 이 이야기인데, 이 PBR을 보면 이 신라제는 2016년도 29였다가 2017년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더 38로 더 커졌습니다. 뭐 이런 엉뚱한 회사가 그냥 주식이 10배씩 10만 원 한다는 게 10만 원 한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코스닥을 우리가 이제 위험 종목들, 벤처 기업들, 중소 기업들이 많으니까 코스피에 비하면 위험 종목들인데, 이 위험 종목 중에 위험 종목이 바로 신약 개발주들이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코스피는 대기업들 위주, 상대적으로 저위험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반대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위험이죠. 중소기업 주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위험 종목 중에 위험 종목이 바로 우리가 신약 개발 관련주, 즉 초고위험 주식들입니다. 초고위험 주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것을 바로 투자에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응용하는 셀온, 투자에 응용하는 셀온 조항 1원칙은요. 첫 번째 원칙, 초고위험주에 대한 투자 비중, 이것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초고위험주에 대한 투자 비중은 비중에 따라서 투자인지 투기인지가 나오는 거죠. 자, all or nothing은 건물이라는 거죠. all or nothing은 바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총 투자, 내가 투자하려고 있는 투자 여윳돈, 투자 여력에 총 투자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값싸게 기대하는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결과를 놓고 보면 왕창 투자했다면 왕창 벌었겠죠. 그렇지만 결과론이고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신약 개발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뭐 이렇게 테이블 1, 테이블 2 계속 이렇게 임상 1, 2, 3단계 계속 이렇게 잘 가다가 한 번만 삐끗해도 그냥 도루묵 되는 것이 신약 개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고위험주는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투기가 아니라 투자 목적. 그렇다면 all or nothing 건물, 총 투자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값싸게 기대하는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셀온 조항이죠. 아까 그 유망주들 핵심 전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망주들을 판다고 하는 것이 크게 지장은 없죠. 그 유나이티드 맨유가 구단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게 값싸게 적은 돈으로 적게 받고 팔았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 다시 또 이렇게 판 돈에, 다른 구단에 판 돈의 일부를 또 가져오는 이 셀온 조항에 대해서 일종의 가치 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셀온 조항을 투자에 응용해 보면 우리가 총 투자할 여력의 예를 들면 10% 정도, 이 정도를 총 초고위험주, 이런 신약개발주 코스닥에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롭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투자에 응용하는 셀온 조항 1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 투자에 응용하는 셀온 조항 두 번째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주식에 적용해 보면,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이제 개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 값이 싸니까. 또 많이 오르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기대가 왜니 값이 싸니까. 그런 기대 심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 보면요, 값싼 주식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싼 게 삐지떡이라고. 값 싸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이 값싼 데 들어가서 더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지라도 코스닥에 100%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코스피 종목의 한 70% 정도, 코스닥 종목의 한 30% 정도, 또는 좀 코스피 한 50%, 안정된 대기업 쪽에 한 50%, 또 상대적으로 덜 안정된 불안정한 코스닥의 한 50%, 이 정도 비중을 좀 이제 적당히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투자 영역은 셀온 조항, 주식에 투자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고위험주 보면 신약 관련주, 아까 신라젠 이런 것처럼, 또 전기 자동차, 요즘 4차 혁명, 또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초고위험주에 속합니다. 이게 다 이게 뭐 성장할 거다, 좋을 거다 이것들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투자할 때,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에 투자할 때 아까 제가 뭐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처럼 좀 값싸게, 자,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그쪽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공부가 됩니다, 공부. 값싸게 경험하는 기술혁명, 값싸게 경험하는 기술혁명, 이런 생각으로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 뭡니까?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내 돈을 조금 투자해 놓으면 그쪽에 괜히 계속 궁금해지고 나도 공부도 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뭐 배우는데 그 정도 돈 쓸 수 있는 돈. 근데 그것이 나중에 또 뭐 수익률이 좋고 그것이 아까 맨유의 그 두 유망주 때문에 갑자기 135억 원의 로또 당첨이 된 것처럼 또 이렇게 좋은 수익으로 되돌아오면 좋은 거죠. 자, 투자 역량하는 새로운 조항 세 번째는 펀드 적용입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펀드는 반드시 포트폴리오, 펀드 자체도 주식의 포트폴리오지만 분산이지만 이 펀드들을 몇 가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국내 펀드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 국내 펀드에 몰빵한다는 것은 요즘처럼 해외 펀드, 많은 나라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해외 펀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에서 국내 펀드만 몰빵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펀드하고 분산을 적당히 하시라. 대형 성장주에도 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중소형 가치주 분산도 하시라. 또 글로벌 성장주와 아시아, 그죠? 주식형도 분산을 하시라. 고위험 채권 펀드, 하이힐드 펀드 이런 쪽도 괜찮습니다. 고위험 채권, 일반적인 이제 채권형 펀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채권형 펀드, 은행 이자 정도, 뭐 돈이 안 되죠. 그렇지만 안전합니다. 반대로 그 주식형 펀드 정도의 수익을 내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위험 채권 펀드, 하이힐드거든요. 이런 고위험 채권 펀드, 하이힐드에도 조금 관심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주시면 큰 틀에서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괜찮은 수익을, 평균 수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가 익숙한 그 맨유 구단에서의 세론이라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런 조항도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요즘 뭐 핫 이슈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또 구체적으로 또 이 새로운 조항을 주식 또 펀드에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재미있고 좀 유익하셨나요? 자,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뭐 좋아요 또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돈 파는 가게는 돈 되는 정보를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플러스 친구로 오시면 1:1 채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